문어 황제 이야기. 젊고 씩씩한 문어 한 마리가 바닷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문어와 달리 힘이 세고 총명했으며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욕망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바다 수면 위에서 아래로 떠내려오는 모자와 지팡이를 발견하게 되면서 문어의 일생에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면 문어가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어보니 왠지 자신의 모습이 그럴듯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는가요? 문어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었으니 모양이 묘하지요. 문어가 이리저리 스스로 몸을 살피면서 한껏 거드름을 피우다가 생각하기를 나는 틀림없이 용왕님의 선택을 받은 몸이로다 하고 허황한 망상을 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어는 길을 가다가 커다란 곰치를 보게 됩니다. 오, 저 곰치를 시험해보자. 그리고 겁없이 당당하게 곰치한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평소에 곰치는 문어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 아닌가요? 문어란 녀석이 이상한 형색으로 다가오는 데다가 아무 주저함도 없는지라 곰치가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문어는 천연덕스럽게 나는 용왕의 계시를 받은 몸이다 라고 허풍을 떨자 곰치는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 신비하게 여기고 그 마음에 스스로 속아서 문어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곰치는 문어의 감언이설에 더욱 크게 현혹돼서 결국 문어를 영원히 모시고 따르겠다고 서약까지 하게 되고 맙니다. 이에 문어는 신바람이 나서 이 어리숙한 곰치를 앞세워 소문을 내고 차례로 다른 곰치를 한두 명 더 굴복시키게 됩니다. 점차 그 여세를 몰아서 곰치 전체를 부하로 만드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의 작은 어종들까지 생각하기를 문어에게 뭔가 있는가 보다 하고 문어 휘하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부하들이 늘기 시작하자 이때 자칭 도인이라는 해파리가 찾아왔습니다. 해파리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가관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자신도 자기 수명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문어는 해파리를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바다를 제패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보시오? 하고 묻습니다. 해파리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말하기를 우선 바다를 제패하려면 모든 어족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므로 명분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 어떤 특정 정기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걸 내세워야 어족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논공행상을 평등하게 똑바르게 해야 질서가 서고 불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을 세우면 공평하게 상을 주고 잘못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군사들의 군기도 엄정하게 되고 신하들도 몸을 사리지 않고 충성을 하게 될 것이옵니다. 문어가 가만 들어보니 매우 지혜로운 말인지라 바로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해파리를 받아 어족의 어른이라는 어장공에 임명합니다. 이때부터 문어는 어족들의 이상한 설을 전파했답니다. 내가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쉬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밝게 빛나는 둥근 광채를 만나게 되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둥근 구슬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용왕의 보배 구슬인 여의주였다. 내가 호기심에 가지고 놀면서 입에 넣고 우물거리다가 그만 삼키고 말았는데 이 구슬이 뱃속에 들어가더니 살살 녹아서 흡수되고 말았다. 그런 까닭인지 그 이후로 나의 수명이 늘어나서 어언 100년을 넘게 살아왔었다. 또한 몸의 색을 바꾸고 자유자재 변화하는 능력까지 생겨서 인간의 모습도 나타낼 수가 있는 몸이 되었다. 문어는 잔뜩 힘을 주면서 나는 용왕님의 전기를 받은 몸이고 선기를 받고 타고났다 하면서 작금 때가 이른지라 내가 세상을 평안하게 하려고 나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소문은 물결 따라 멀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편으로 문어는 정말 마음을 열고 공평하게 판결을 하고 열심히 싸워준 모두에게 전리품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으며 명예를 드높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문어가 있는 곳에는 편안하다. 문어에게 대항하면 바다에서 살기 어렵다. 그런 소문을 어족들이 앞다퉈 널리 냅니다. 점점 어족들이 모여들면서 대장문어는 갈수록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눈여겨본 다른 어족까지 기꺼이 스스로 문어에게 귀의하고 부하를 자청하거나 힘이 센 어족은 문어와 동맹을 제의해왔습니다. 점점 집단의 세력이 커져갔습니다. 이제 문어는 일개 부족장은 된 것입니다. 문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용감한 곰치 병사와 다른 사나운 어족을 이끌고 또 다른 어족들을 굴복시키기를 거듭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어족도 차례로 굴복시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집단이 더욱 성대해지자 멀리 있는 더 큰 어족들도 떼거리로 문어의 집단에 합류하게 되거나
동태를 살피고 관망하기도 하고 동맹을 자처하기도 했답니다. 호기가 넘친 문어는 다시 부하들을 거느리고서 저 멀리 커다란 가오리들이 사는 가오리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가오리들은 꼬리에 강한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두려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수많은 대군이 공격해오자 가오리들도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항복하고 대장 문어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가오리국을 평정한 후 문어는 어족들에 떠받들어져서 왕이 되었으니 살만다 문어 대왕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제 나라의 기틀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문어 대왕이 이처럼 위력이 커지자 소문을 들은 돌고래 한 무리가 또 항복해옵니다. 살만다 문어 대왕은 그 돌고래들을 앞세워 집단으로 돌고래가 사는 돌고래 왕국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 왕국의 돌고래들 역시 몰려오는 군단을 보고 넋이 나가서 바로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맙니다. 이때 난공불락 어족이 있었으니 바로 상어족입니다. 상어는 몸도 크고 사나워서 보기만 해도 겁나는 종족이라 언감생심 넘보기 어려운데 이 상어 가운데 하나 둘씩 스스로 문어 대왕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면서 일이 커집니다. 살만다 문어 대왕은 귀순한 상어들과 돌고래떼, 가오리떼, 곰치떼, 독이 있는 어족들까지 정예병으로 구성하고 상어국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에 상어들 역시 싸워보다가 대군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머리를 조아려 항복하게 됩니다. 거대한 떼거리에 아무리 사나운 상어라도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살만다 문어 대왕은 점점 부하가 늘어나고 영토가 넓어지자 그에 걸맞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가 노력한 만큼 공과 우대를 받게 법을 제정합니다. 해파리 어장공이 많은 조언을 해서 제도가 잘 정비되었습니다. 워낙 정복한 어족이 다양해서 사상도, 풍습도, 관습도 서로 다르므로 왕국의 법도만 따른다면 다른 건 강요하지 않고 모두 자기들 관습대로 살라고 허락하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는 벌하고 어렵고 힘든 자는 구제하기 때문에 살만다. 문어 대왕의 위명이 더욱 커집니다. 올바른 교육을 장려해서 모든 어족이 왕국의 가르침을 받들고 귀명하게 하는 건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사한 병사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남은 가족에게 충분하게 보상하며 국가에서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거두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세월이 흘러서 태평성대가 이어지자 살만다 문어 대왕은 군대를 재정비하고 대왕 오징어들이 사는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랜 행군 끝에 도달했습니다. 대왕 오징어들은 성을 사수하면서 쉽사리 항복하지 않았으나 그들 역시 결국 떼거리 군단에게 무릎을 꿇고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다시 연이어서 살만다 문어 대왕은 거대 문어들이 사는 왕국까지 원정에서 굴복시키면서 끝을 알 수가 없는 왕국을 건설해 갑니다. 이렇게 정복전쟁을 하던 문어 대왕은 잠시 숨을 가다듬고 백성들을 편안케 하려고 전쟁을 멈추고 선정을 오래오래 펴게 됩니다. 이로써 살만다 문어 대왕은 신성성덕 황제라는 칭호로 이름하게 되었으니 백성들의 신으로 군림하게 되었답니다. 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신성성덕 황제는 바다의 영원한 신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세력들도 성덕 황제를 거스르게 된다면 삼족이 멸하는 법도 만들고 절대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황제의 가문은 특별하여 바다의 용왕님이 낸 가문이기 때문에 대대로 신성하다고 여기고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백성들이 믿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지만 세월이 흐르자 모든 어족은 원래부터 성덕 황제는 용왕이 낸 존재다. 용왕의 아들이다. 그 가문은 우리와는 원래 다르다. 여기고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덕 황제가 묻기를 나에게 애경하지 않는 종족들이 아직도 있는가? 그러자 돌고래 신하가 말하기를 고래국이 아직도 순종치 않고 있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그들을 벌할 마땅한 장수가 누가 있겠는가? 하고 황제가 하문하자 지혜 있기로 소문난 돌고래 신하가 아뢰기를 싸울 필요도 없나이다. 폐하께서 잠시 몸을 낮추어 친정하시면 그들이 멀리서 폐하의 위용을 보기만 해도 항복할 것입니다. 하고 아뢰입니다. 오, 그런가? 좋다. 내가 가기로 하겠다. 군사들을 준비하고 충분한 보급 물자도 준비하라. 네, 차질 없이 시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성덕 황제는 먼 길을 직접 나서서 고래들이 사는 고래국에 이르게 됩니다. 바다는 온통 문어 황제의 군사들로 반을 하나 꽂을 자리가 없고 물이 많아도 헤엄칠 곳이 없을 정도로 까마득히 덮였습니다. 처음으로 고래들은 온몸을 떨고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커다란 대왕 오징어들이 앞을 가로막고 상어들이 진을 치고 있으며 다른 고깃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서 맞서 싸우긴 했지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대대손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흡족한 성덕 황제가 다시 하문하기를 나를 거역하는 존재들이 아직도 있겠는가? 그러자 항복한 고래 중 하나가 아뢰기를 우리 종족 가운데 아주 먼 나라에 사는 흰긴 수염고래라는 종족이 있나이다. 그들의 몸은 200톤이 나가고 세상에서 가장 큽니다. 그들을 힘으로 이길 존재가 없으므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나이다. 우리 군사들이 다 몰려가도 그들이 고리를 흔들고 앞으로 나가면 제지를 할 수가 없나이다. 그런가? 괘씸하도다. 내가 비로소 머리를 써야 할 때가 왔다는 말인가? 성덕 황제는 해파리 어장군과 머리를 맞대고 며칠간 궁리를 하다가 하기를 그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먹을 것이 없도록 하겠노라 하고 보급을 차단하라는 명을 발하였습니다. 상어들과 고래들을 파견하여 흰긴 수염고래 주변에 있으면서 모든 새우를 멀리 쫓고 지켜서 흰긴 수염고래들이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장시간 그와 같이 하자. 아무리 흰긴 수염고래가 크고 힘이 세다고 해도 먹지 않고는 안 되겠지요. 힘이 센 흰긴 수염고래들도 먹이를 구하기 어렵자. 어쩔 수가 없어서 머리를 조아려 문어 황제의 수족이 되겠노라고 항복하게 되었답니다. 신성성덕 황제는 흡족해서 원정군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상을 내리고 자자손손 충성하라고 일러둡니다. 성덕 황제가 이렇게 바다를 모두 정복하고 평안하게 통치하다가 그의 수명이 다하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닷속은 온통 몇 달간을 애통해하는 어족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족들은 신성성덕 황제의 능을 만들고 길이 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이대 문어 황제가 다시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호를 끄나리 황제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어느 날 끄나리 문어 황제는 신하들에게 묻기로 우리 제국에 더는 우리와 대척할 만한 세력들이 없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흰긴 수염고래가 말하기를 무서운 존재들이 있나이다. 그들은 저보다 더 큰 배라는 걸 타고 다니면서 우리까지 잡아 죽이나이다. 그 소리를 들은 끄나리 문어 황제는 감히 우리 백성들을 잡아간단 말이냐 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바다 위를 지나다니는 배들을 모두 공격하라고 명합니다. 이에 배를 집어삼킬 만한 거대한 문어들과 고래들이 떼를 지어서 바다 가득히 앞을 가로막고 초로 엮은 긴 밧줄을 키에 감아 돌리니 모든 배는 꼼짝없이 결박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인간들은 놀랐습니다. 물이 가득하여 어디든지 항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배가 다닐 곳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나가질 않아요. 이러니 어쩌겠는가요? 인간들도 결국 굴복하여 함부로 어족을 잡지 않고 바다를 지나다닐 때마다 곡물을 내겠노라고 서약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배들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제사를 올렸으며 어마어마한 궁궐을 만들어 바다에 가라앉혀서 문어 황제가 편안하게 살게 하였으며 어족들이 사는 집도 수시로 만들어 투하하였답니다. 또 아름답고 진귀한 보물을 만들어 해마다 황제에게 곡물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2대 끄나리 문어 황제가 죽고 3대 우탕 황제가 등극하게 됩니다. 3대 우탕 황제는 1대나 2대 황제들보다 어리석었고 횡포가 매우 심했습니다. 사치하고 요사스러울 뿐만 아니라 결정마다 실패하고 오판을 하는 바람에 국정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죽어나가는 이가 날마다 넘쳐나게 됩니다. 더하여 황제는 성격이 조급하여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형벌을 지나치게 엄하게 집행하면서 공포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때문에 바다 제국의 민심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원성이 들끓게 되었으며 인간들도 지나치게 많이 내라는 곡물에 지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탕 황제는 자신의 왕국을 순찰하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자기 왕국의 크기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했나 봅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하나가 권하기를 인간의 배를 타고 왕국을 둘러보소서. 그래, 그렇게 하면 편하겠구먼. 황제는 인간의 배를 징발하고 그 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좌우로 많은 신하가 호위하고 따르게 하였습니다. 황제의 행차가 매우 거창했습니다. 좌우로 수백 척의 배가 호위하고 바다를 덮는 어족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유사일에 없던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지속되면서 좌우를 호위하던 부하들도 지치던 어느 날 배 안의 인간들이 의논하기를 이 문어 황제는 욕심도 많고 백성들의 믿음도 잃었다.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저 문어를 죽이고 해방의 날을 만끽하자. 그래도 다른 고기 백성들이 우리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모의를 하고 때를 보다가 어느 날 문어 황제가 마시는 물에 독을 타고 맙니다.
그것도 모르고 후탕 황제는 자다가 깨어나서 물을 마신 후에 속절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후탕 황제가 죽자 아침에 대소동이 나게 됩니다. 호위병들과 신하들이 날뛰는 가운데 인간들은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문어 황제의 시신을 고이 장엄하게 받들어 모시고서 외칩니다. 후탕 황제가 어젯밤에 붕어했노라 하고 그리고 호위병들과 함께 황제의 시신을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에 문어의 호위 병사들과 신하들 그리고 어족들은 인간들을 의심하면서도 그래도 끔찍하게 싫은 후탕 황제가 죽어버리자 내심 속으로 기뻐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매우 간단하게 황제의 장례를 치르고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거창했던 황궁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그 많은 신하도 흩어져서 바다는 옛날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바닷속 그 어딘가에 제1대 신성성덕 황제의 능과 공덕비가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애써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황궁의 유적만 찾아낸다면 엄청난 보물도 같이 얻을 거란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